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51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라고는 하기 힘들겠지만 저희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제 아내 김지은은 49세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둘 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만나 밥을 함께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그렇게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의 결혼 생활. 특별한 일도 특별한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함께하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평범함이 깨져버렸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한 아내 지은이 늘 그렇듯 저녁엔 돌아올게라고 웃으며 인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처럼 조심해라고 답했고요. 하지만 그날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로부터 2달이 넘게 지은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날 아침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제 휴대폰의 알람이 6시 30분에 울렸고 저는 의뢰하던 대로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침실을 나오니 지은이는 이미 욕실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다림질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날의 지은이는 평소보다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거든요. 피곤해?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지은이는 항상 그랬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책임감이 강했고 사소한 일까지도 신경을 썼죠. 우리가 결혼한 지 7년. 저는 그 모습을 수천 번을 봤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지은이는 이미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늘 하던 대로요. 51세인 저를 위해 49세인 아내가 여전히 매일 아침 밥을 지어주는 집. 어떻게 보면 낡은 관습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자 지은이는 회색 코트를 옆에 걸쳐두고 앉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코트였죠. 얼마 전에 산 것이었어요. 오늘 점심 미팅 있어. 일정이 좀 길 것 같은데. 몇 시쯤? 한 1시 정도. 지은이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객 한 명 때문에 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저녁 늦어도 8시엔 들어와. 그때 저는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이는 렌터카 업체 대표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 일을 하고 있었고 결혼 후 사업을 한층 더 키워냈죠. 매달 매출이 3억에 가까워질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을 주로 렌트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재벌가 자제들이나 기업 임원들이 단골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밤 11시, 12시에 전화가 울렸고 새벽 1시에 고객 응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은이 휴식을 가져라고 제가 말해도 그녀는 항상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들이 나를 믿고 찾아오는 건데 무슨 휴식이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는 항상 저에게 연락만큼은 잊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쯤이면 밥 먹었어? 오후 3시쯤이면 피곤하지? 저녁 6시쯤이면 거의 다 왔어. 그렇게 작은 신경들을 써주던 사람입니다. 7년을 함께하면서 저는 그 작은 연락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이는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수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보통이라면 하지 않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조금 거리감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뭔가 마음에 걸려 있는 것처럼요. 심지어 제가 말을 걸어도 눈빛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뭔가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은이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숟가락을 놨습니다. 아니, 그냥 일이 복잡해서. 지은이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대답이었죠. 사업가라면 항상 뭔가 복잡한 일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더 무거운 것이 있다는 느낌이. 그리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검정색 토트백을 들고 그럼 다녀올게. 손을 맞잡으려 했는데 지은이는 재빨리 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는 항상 제 손을 잡았거든요. 길어도 5초, 짧으면 1초지만 그 작은 손길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화이팅 해. 지은이는 그렇게 말했고 그 말투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작별을 고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조심해. 저는 그때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항상 하던 말. 응. 간단한 대답.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닫은 뒤 저는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다다닥 계단을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건물 현관의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었다면, 조금 더 뭔가 물어봤었다면 일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수천 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2개월, 저는 아내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저는 점심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의 밥 먹었어? 라는 문자. 항상 이 시간쯤 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12시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가 지났습니다. 1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팅이 좀 길긴 하나 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점심을 마쳤습니다. 오후 3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은이가 점심과 3시 사이에 연락 없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회의 잘 진행되고 있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음. 응? 다시 보냈습니다. 여전히 읽지 않음. 직장에서 회의 중이라는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밤 지은이는 회의실에서도 핸드폰 봐라고 했거든요. 요즘 고객들이 급할 수 있으니까라면서요. 오후 5시, 제 마음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항상 5시가 되면 1시간 정도만 더 있으면 되라고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지은이의 렌터카 회사.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인데요. 지은이. 아, 저희 아내가 거기 있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직원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연수였던 것 같습니다. 지은이 회사에 1년 정도 다닌 직원이었죠. 아, 준호님.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이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준호님, 혹시 대표님과 연락이 안 되세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제 손가락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왜? 뭐 있어? 점심시간에 미팅 가신다고 나가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저희도 연락이 안 되는데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지은이가 안 들어왔다고? 네. 오전 10시쯤에 나가신 뒤로 아직 복귀를 안 하셨어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나갔다. 현재 오후 5시, 7시간, 7시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은이가 가신 곳이 정확히 어디예요? 그게 대표님이 직접 고객님을 만나신다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요. 다만 시내 어딘가라고만.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연락이 없다. 아내 자신으로부터도 연락이 없다. 7시간.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저 찾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연락되시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세요. 오후 6시. 저는 아내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봤어? 오늘 못 봤어? 모두 몰랐습니다. 오후 7시. 저는 택시를 타고 지은이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혹시 모르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지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올라갔습니다. 지은이의 책상은 정확히 그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그녀가 출근했을 때의 상태, 패턴이 보였습니다. 필기구, 업무 메모, 그리고 한 장의 포스트잇. 오늘만 끝내자. 그 글씨는 지은이의 필체였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준호님, 혹시 대표님과 연락이 안 되세요? 네, 말이 안 돼요. 7시간이 지났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9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혹시 김지은 씨의 보호자세요? 경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 남편인데요. 뭔 일이에요? 일단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김지은 씨 연락이 끊긴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시간, 아니 8시간 정도 되었어요. 왜 그래요? 지은이가 뭐 했어요? 일단 뵙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경찰서? 뭐 하는 일이에요? 지은이는 어디 있어요? 현재 위치 파악 중입니다. 일단 경찰서로 오세요. 주소는 119번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9시 15분. 저는 서둘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사건? 사고? 지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렌터카 사업을 했으니 고객 관련 문제? 아니면 교통사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준호님이세요? 형사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저예요. 제 아내 지은이는 뭐 있었어요? 형사는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앉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고? 사건? 일단 앉으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재까지 김지은 씨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전 10시 23분 회사 건물 CCTV에 김지은 씨가 건물을 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혼자서요. 그 이후로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어디에 있는 거야?
CCTV에 뭔가 특이한 게 보였어요? 네. 그게 당신 아내가 나간 뒤에 흰색 SUV가 천천히 따라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흰색 SUV. 번호판이 종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 아내가 최근에 뭔가 불안해 보였거나 이상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순간 아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울 앞에서의 한숨,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던 모습, 손을 빼던 손가락들. 네, 오늘 아침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혹시 무슨 일 때문인지 물어보셨어요? 네, 물었는데 일이 복잡해서라고만 했어요. 형사가 노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현재 당신 아내를 찾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내분이 최근에 새로운 고객이나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얘기했던 것들,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회사 직원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직원들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당신 아내가 그들과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숨기고 있었다? 지은이가 당신 안에 뭔가 비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군요. 일단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아내분에게서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 10시.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넌 어디에 있어? 그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밤 10시 30분 경찰서의 한 CCTV 분석실. 저는 형사 이준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각각의 화면에는 다양한 각도의 회사 건물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CCTV 영상입니다. 형사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오전 10시 23분. 화면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 회사 건물의 현관.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람. 회색 코트, 검정 토트백. 그것은 분명히 지은이었습니다. 이게 지은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 건물을 나갑니다.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혼자서요.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화면 속 지은이는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결정을 내린 후에 보행처럼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보시면 형사가 다른 CCTV 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건물 앞 골목. 지은이가 건물을 나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형사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건물 뒤쪽 골목의 CCTV 영상. 지은이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단 3초. 그 짧은 시간에 그녀는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건물 뒤쪽에 다른 출입구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럼 주차장 CCTV는? 그게 형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주차장 CCTV가 그날 오전 8시부터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고장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회사 쪽에서도 그날 오후에 확인했으니까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고장? 우연? 아니면 혹시 의도적으로? 형사가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가 다시 CCTV를 조작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건물 앞쪽 도로의 CCTV. 지은이가 건물을 나간 뒤 몇 초 후 흰색 SUV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창문, 묵묵한 속도, 그리고 번호판이, 네, 종이로 가려져 있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흰색 SUV의 번호판, 하얀 종이로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려는 듯이 이건 대포차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포차. 범죄자들이 도망칠 때 쓰는 자동차. 당신 아내가 대포차와 연루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충동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영상을 보세요. 형사가 계속 재생했습니다. 지은이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초 뒤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흰색 SUV가 천천히 따라옵니다. 건물 앞, 그리고 골목 입구.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던 것처럼. 이게 건물 앞 CCTV 영상입니다. 형사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SUV가 건물 앞에서 정지합니다. 엔진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요. 몇 초요? 약 15초. 그리고 형사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뒷도어가 열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내립니다. 화면 상으로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검은색 야구모와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물 골목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약 30초 뒤 같은 남자가 지은이와 함께 차로 돌아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은이가 남자를 따라 차로 올라탑니다. 그리고 뒷도어가 닫혀집니다. SUV의 엔진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차는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그 골목에 들어간 지 정확히 30초 뒤에 당신 아내와 함께 나옵니다. 마치 예정된 일처럼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지은이가 저는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첫째, 당신 아내가 자발적으로 그 차에 탔을 가능성. 그리고 둘째, 강제로 태워져 갔을 가능성.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강제로? 네. 이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 아내가 저항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형사가 다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지은이가 차에 올라탑니다. 순순히, 자발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던 것처럼. 이 남자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아직 신원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만 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키, 체형, 복장, 대략 50대 중반으로 보이고 운전은 차분해 보입니다. 경험 있는 드라이버 같아요. 즉, 전문가네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형사가 피곤한 얼굴로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제가 20년을 경찰로 일해봤는데 이건 계획된 납치처럼 보입니다. 납치?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아직 납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황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최근에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자신이 렌터카 사업을 한다고만 했는데 혹시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건가? 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 SUV는 이 이후로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형사가 CCTV 맵을 펼쳤습니다. 건물 주변의 신호등 CCTV, 가로등 CCTV, 편의점 CCTV,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계획된 경로인 것처럼 CCTV가 없는 골목과 도로로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네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신용카드 사용 내역, 주변 목격자 모두 확인할 겁니다. 얼마나 걸려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 CCTV 분석실에 앉아서 화면 속 지은이를 계속 봤습니다. 회색 코트, 검정 토트백, 차에 올라타는 순간 그 장면은 마치 느린 영화처럼 계속 반복됐습니다. 마치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은이가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밤 11시 30분 저는 지은이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였습니다. 형사 이준호는 흰 장갑을 끼고 사무실 전체를 살폈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15년 정도요. 제 아내가 처음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사원은 몇 명? 5명. 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형사가 지은이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 오늘만 끝내자. 글씨는 지은이의 필체였습니다. 형사가 메모를 들었습니다.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아침에 없었는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침에 지은이가 회사를 나갈 때 이 메모는 있었을까요? 아마 출근해서 쓴 것 같습니다. 형사가 메모를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계약서네요. 형사가 들어올린 서류가 있었습니다. 네, 고객계약 서류인데 처리가 안 된 거예요. 형사가 내용을 읽었습니다. 고객 정보가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부 가짜네요. 뭐라고요? 저는 서류를 빼앗아 읽어봤습니다. 고객명 김철수, 주민번호 123-456-789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주민번호 형식부터 이상했습니다. 이런 서류가 몇 개나? 형사가 책상의 파일함을 확인했습니다. 5개, 아니 10개가 넘네요. 저는 지은이의 책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생활 존중이라고 생각하며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숨길 일이 있었다니. 이 고객들이 뭔가 차를 렌트했어요? 네, 외제차들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가격대가 높네요. 대부분 8천만 원대에서 1억대의 차들이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가짜 이름의 고객들에게 렌트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형사가 모든 서류를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당신 아내 대포차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대포차. 저는 그 단어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가짜 이름의 고객들에게 고가의 외제차를 렌트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포차는 범죄에 쓰입니다. 도망, 강탈, 암거래, 여러 목적으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은이가 나에게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아침에 그렇게 불안해 보였는지,
왜 손을 뺐는지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이때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박민준. 지은이가 고용한 지 3년 된 직원이었습니다. 민준이, 이 서류들 뭐야? 저는 물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사가 아이디를 보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박민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대표님이 달라지신 것 같았거든요. 달라졌다는 게 요즘 들어서 새벽에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1시, 2시에요. 혼자서 옆방에서 박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사업 전화인 줄 알았는데 뭔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무섭다고까지 느껴졌어요. 대표님과 대화를 나눈 적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그럼 대표님이. 박민준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언제쯤부터? 한 달쯤 전부터요. 아니, 더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박민준이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대표님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형사가 더 물었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들은? 이건 대표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는 입력하지 말라고 했어요.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라고. 그럼 누가 손자국이 있어요? 박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명확했습니다. 지은이가 혼자 이 모든 것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이, 혹시 대표님이 협박이나 위협을 받는 건 아닐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협박이요? 응. 혹시 누가 대표님을 괴롭히는 건 아니었어? 박민준이 생각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고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고객? 네. VIP라고 불리던 분인데 일반 고객과는 달랐어요. 대표님이 특별히 대우하는 느낌이었어요.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어? 모르겠어요. 대표님이 따로 만났거든요. 다만 그분을 만난 뒤로는 대표님이 더 불안해 보였어요. 박민준이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그분과의 통화 중에 대표님이 제 사무실로 나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하라고. 다시 말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지은이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51세의 남편인 저는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그 VIP 고객의 정보가 남아 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톡 대화방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가 휴대폰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삭제돼 있네요. 삭제? 네. 최근에 삭제된 것 같은데. 대표님이 하신 것 같아요. 형사가 즉시 박민준의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내가 뭔가 큰 일에 휘말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위험한 건가요? 현재로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가 다시 지은이의 책상을 살펴봤습니다. 서류들, 메모, 그리고 비어있는 자리. 비어있는 자리들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뭔가를 가져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금고는 어디에? 형사가 물었습니다. 뒤쪽 사무실에요. 저는 형사를 안내했습니다. 회사 깊숙한 곳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 지은이만의 공간.
그곳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이 금고를 열어야 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다른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표님의 금고 열쇠를 본 사람? 모두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잠깐.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열쇠를 목걸이에 걸고 다니셨어요. 항상요. 목걸이? 아, 맞다. 지은이가 항상 차고 있던 금목걸이. 나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열쇠가 어디에?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마 대표님이 가져가셨을 거예요.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수사팀에 연락해서 법원 영장을 받아서 금고를 열겠습니다. 저는 그 별도의 사무실에 앉아서 폐쇄된 금고를 봤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지은이의 비밀, 지은이를 위험에 빠뜨린 무언가. 밤 12시, 저는 여전히 회사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나가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았습니다. 지은이의 책상 앞에서 오늘만 끝내자. 그 메모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오늘, 그 하루면 되는 건가? 그 하루만 견디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있었는지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새벽 1시, 경찰은 법원 영장을 들고 다시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형사 이준호와 그의 팀원인 차경관, 그리고 전문 도구를 가진 보안팀. 이제 금고를 열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별도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금고, 회색 철제로 만들어진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 금고였습니다. 이 금고를 오래전부터 사용하셨어요? 보안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회사 설립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뭘 보관했는지는 모르셨어요? 네. 사생활을 존중하려고. 제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보안팀이 금고에 드릴을 댔습니다. 드르르르르. 소음이 울렸습니다. 밤의 고요한 사무실에서 그 소음은 마치 심판처럼 들렸습니다. 약 15분. 금고의 잠금 장치가 해제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보안팀이 물러났습니다. 형사가 다가갔습니다. 준호님,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붉은색 노트북, 가죽으로 된 고급스러운 노트북. 그 안에는 장부네요. 형사가 신중하게 노트북을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고가 외제차 렌트 기록, 차량명 BMW 7 시리즈, 고객명 김철수, 렌트 기간 2024년 1월 15일, 2월 20일, 37일, 가격 9,500만 원, 상태 미반환. 다음 페이지, 차량명 벤츠 263AMG, 고객명 이영준, 렌트 기간 2024년 2월 1일, 3월 10일, 38일, 가격 1억 1천만 원, 상태 미반환. 다음 페이지, 차량명 포르쉐 911 카레라, 고객명 박준호, 렌트 기간 2024년 2월 20일, 3월 25일, 34일, 가격 1억 3,500만 원, 상태 미반환. 형사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반환, 미반환, 모두 미반환이네요. 차경관이 말했습니다. 몇 개인가요? 형사가 장부를 끝까지 들춰봤습니다. 대략 40대 이상입니다. 40대?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40대 곱하기 1억 원대는 40억 원. 제 아내가
저는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장부의 세부 항목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객 정보가 있어요.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주민번호 형식이 틀렸고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 전화번호는 연결되지 않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이건 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포차 조직 활동입니다. 대포차. 이 장에서 들었던 그 단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40대의 차, 40억 원대의 규모. 어떤 조직일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형사가 장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세요. 렌트 기간이 30일에서 40일 사이로 일정합니다. 그리고 모두 미반한 상태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고의적이라는 뜻이에요. 계획된 미반환, 즉 범죄자들이 도망칠 때 사용하는 차들입니다. 30일에서 40일이면 충분히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고객들의 이름이 모두 흔한 이름들입니다. 김철수, 이영준, 박준호, 최성민. 마치 패턴을 만든 것처럼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지은이가 의도적으로 대포차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그럼 제 아내가? 현재로선 당신 아내가 대포차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의했습니다. 지은이가 범죄자일 리가 없어요. 뭔가 강압적으로. 그렇다면 누가 그녀를 강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장부를 보세요.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이건 한 사람이 짧은 시간에 만든 게 아닙니다. 몇 개월 이상에 걸쳐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형사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하나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김준영. 그리고 그 옆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이렇게 말밖에 못해. 저는 그 페이지를 읽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준영, 혹시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혹시 당신 아내분의 친척? 모르겠어요. 아내가 언급한 적이 없어서요. 형사와 차경관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실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김준영을 찾아보겠습니다. 형사가 장부를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더 읽었습니다. 장부의 또 다른 내용들, 차량 이동 경로, 지급 기록,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는 돈의 흐름. 여기 매월 5천만 원대의 금액이 어딘가로 나가고 있네요. 어디로? 계좌가 없어요. 현금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에게 가는 돈일 겁니다. 형사가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세요. 정확히 한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한 달 전. 그때쯤 지은이는 새벽에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박민준이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내분 한 달 전에 뭔가 말씀하신 거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한 달 전, 3월 중순, 그때 지은이는,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기억했습니다. 한 달쯤 전에 지은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가족이 있어도 만나지 못한다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만나지 못한다? 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얘기하기 싫다고 했어요. 형사가 장부를 다시 봤습니다.
이 김준영이 그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 아내분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그 가족이 조직에 휘말려 있었다. 그래서 당신 아내분이 대포차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지은이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범죄에 손을 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납치당한 건 아마도 그 조직이 당신 아내분을 이용해 먹다가 이제는 지원이 필요 없어졌거나 아니면 위험해졌거나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2명입니다. 형사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첫째, 이 김준영이라는 사람, 당신 아내분의 가족일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둘째, 이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당신 아내분을 강압해서 대포차 사업을 하게 한 사람. 밤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지은이의 별도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고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 붉은색 장부뿐이었습니다. 40대의 차, 40억 원대의 규모, 그리고 한 여자의 절박함. 오늘만 끝내자. 그 메모의 의미가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은이는 자신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새벽 3시 30분, 경찰서의 수사실. 형사 이준호는 화이트보드에 2개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 남자, 대략 35세쯤으로 보였습니다. 사무직 직원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해고된 직원 박준열입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박준열? 누군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은 씨 회사에서 약 2년 전에 입사했고 최근 2주 전에 해고된 직원입니다. 해고 이유가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도용 의혹입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준열이 회사 자산을 개인용으로 사용했다는 민원이 있었고 당신 아내분이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럼 해고당한 건 언제인가요?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해고 직후 박준열이 회사 앞에서 큰 소리로 항의했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회사 건물 근처에서 박준열이 목격되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CCTV를 다시 분석해 봤는데 오전 10시경 박준열로 추정되는 남자가 회사 건물 앞 카페에서 회사를 감시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형사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건물 앞 카페 CCTV.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지만 눈빛은 건물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거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수심, 동기, 그리고 기회. 모두 있습니다. 형사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박준열이 지은이를 납치했다는 건가요? 현재로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요? 박준열이 그 흰색 SUV를 타고 있을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포차 조직과의 연결고리도 없습니다. 형사가 다시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2번째 용의자입니다. 형사가 2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흐릿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캡처한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야구모, 마스크,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이 남자는 실종 당일 항구에서 당신 아내분과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형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박민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람이 VIP 고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VIP 고객? 네. 당신 아내분이 특별히 대우하던 고객. 그리고 그 고객과의 대화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형사가 차경관을 바라봤습니다. 차경관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민준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카톡 대화방입니다. 대화 상대 VIP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삭제되기 전 몇 개의 단편적인 메시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볼 수 있어? 조금만 더. 고마워. 정말. 답장 안 해도 돼.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주고받은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실종 당일 오전 9시 15분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즉, 당신 아내분이 회사에 출근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오전 10시 23분에 나갔어요. 저는 그 연결고리를 봤습니다. 즉, 미리 약속된 거네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다시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항구의 CCTV. 지은이가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가 장부에 나와 있던 김준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장부의 마지막에 오빠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당신 아내분의 오빠. 그리고 김준영이라는 이름. 형사가 분석했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면 당신 아내분이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 바로 이 김준영이고 이 사람이 대포차 조직의 두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잠깐, 그럼 박준열은? 박준열은 단순한 복수심에 의한 범행일 수도 있고 혹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의 행동만으로는 대포차 조직과의 연결이 없습니다. 형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형사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첫째, 박준열이 복수심으로 당신 아내분을 괴롭히려다 우연히 김준영과 만나서 함께 도망간 경우. 그리고 둘째, 박준열은 장애물이었고 처음부터 김준영이 당신 아내분을 납치한 경우. 박준열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더 무서운지 생각해 봤습니다. 둘 다 끔찍했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재 위치 추적 중입니다. 휴대폰 신호는 항구에서 끊겼고 주변 CCTV를 전수조사 중입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추적도 하고 있습니다. 흰색 SUV의 번호판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 자체의 GPS 신호를 추적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종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형사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45분. 실종 후 약 19시간. 19시간이면 저는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때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사가 받았습니다. 네. 정말요? 지금 바로 왔어요? 형사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형사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준열을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그가 자백을 원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어디서? 서울역 근처 모텔. 현재 우리 대원들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박준열이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경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밤거리를 헤치며 달려가는 경찰차. 그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박준열은 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지은이는 정말 어디에 있을까? 49세의 아내, 20년을 함께한 아내. 그 아내가 지금 어디선가 무슨 일을 겪고 있을까? 서울역 근처 모텔 앞 경찰차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차에서 내렸습니다. 새벽 4시 15분. 박준열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지은이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그 희망이 얼마나 가다울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45분. 서울역 근처 모텔의 한방. 박준열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이준호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쪽 모서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준열, 당신이 뭘 했어?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준열은 처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했습니다. 약물을 한 것 같았습니다. 말해. 당신이 지은이 아내를 어떻게 했어?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박준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CCTV에 당신이 찍혀 있어. 회사 건물 앞 카페에서.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준열이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맞아요. 난 봤어요. 건물 앞에서 기다렸어요. 대표님에게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그냥 왜 나를 해고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나왔어요. 아침 10시쯤. 그런데 박준열이 침묵했습니다. 뭔데?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차? 흰색 SUV가 나타났어요. 대표님이 그 차에 탔어요.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으로? 네. 마치 미리 약속한 것처럼. 저는 뭐가 뭔지 모를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따라갔어요. 박준열이 계속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대표님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어디로 갔어? 항구요. 그 말이 나오자 형사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항구? 어느 항구? 남항. 서울 남항. 대표님이랑 그 남자가 항구로 갔어요. 박준열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의 한 창고 근처에서 내렸어요. 그 남자는 대표님과 뭔가 말을 했어요. 저는 멀리서 봤는데 대표님이 그 남자와 함께 차에 탔어요. 그리고 그 차가 떠났어요. 제가 따라갈 수 없게 빨리. 박준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 정말 대표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이상한 것 같았어서. 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를 봤어? 얼굴을 봤어? 아니요. 마스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자도. 박준열이 머리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나이가 많은 것 같았어요. 50대 정도? 그리고 키가 크더라고요.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항구 창고 번호는? 몰라요. 그냥 남항 어딘가. 정확한 위치는 못 봤어요. 너무 멀었거든요.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수고했어. 경호들이 이제 조서를 작성할 거야. 형사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 형사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항? 네. 지금 바로 가봐요. 항구 창고 전부 수색해줘. 흰색 SUV가 있는지 확인해. 알았어. 형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항구 쪽 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수사를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걸려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형사가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수사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지은이의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은이 휴대폰의 마지막 신호는? 저는 물었습니다. 포렌식 팀 직원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빨간색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건물에서 시작해서 점들이 남항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직원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남항의 한 선창 근처. 마지막 신호가 여기서 나왔고 이후로는 신호가 없습니다. 신호가 없다는 게 휴대폰이 꺼졌거나 파괴되었거나 신호 수신이 불가능한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계속 봤습니다. 남항, 항구, 바다. 지은이가 거기서 뭘 했을까? 항구의 CCTV를 확인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차경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네. 남항 주변의 CCTV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차경관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항구의 CCTV. 흰색 SUV가 나타납니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한 선창 근처에 멈춥니다. 뒷도어가 열립니다. 지은이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내립니다. 여기 보세요. 차경관이 영상을 더 재생했습니다. 지은이가 남자와 짧은 대화를 합니다. 남자가 지은이의 팔을 잡습니다. 지은이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딘가로 걸어갑니다. 화면 밖으로. 그리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히 몇 시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후 2시 47분입니다. 차경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CCTV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차경관이 계속했습니다. 다만 약 10분 뒤 차경관이 다른 CCTV 영상을 켰습니다. 선창 근처 도로의 CCTV. 흰색 SUV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SUV만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저 영상 사이에 약 10분 30초의 공백이 있습니다. 차경관이 설명했습니다. CCTV에 안 보이는 곳에서 뭔가가 있었다는 뜻이죠.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10분 동안 뭐가 있었나? 저는 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 10분 동안 뭐가 있었나? 형사가 서둘러 남항경찰서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창고를 다 확인했어. 네, 차를 찾았다고. 흰색 SUV? 어디서? 남항 2번 선창. 안에 뭐가 있어? 아직 안 들어가 봤어? 바로 들어가 봐. 빨리. 형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항 2번 선창에서 흰색 SUV를 찾았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지금 경찰들이 창고 안을 확인하고 있어요. 형사가 계속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6시 15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사가 받았습니다. 네, 네. 몸으로는 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로 가? 제주도. 병원?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희망인지 절망인지 확실하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준호님, 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차 안에는 당신 아내분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차 안에는 피와 여자분의 옷만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밖에서 형사가 침을 삼켰습니다. 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도로를 따라 산길로 향하는 흔적이요. 산길? 남항 근처의 산입니다. 아마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산길에서 추가로 발견된 게 있습니다. 뭐요? 자동차 사고 현장입니다. 새벽 6시 30분. 남한경찰서. 형사 이준호와 저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자동차 사고 현장의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산길, 부서진 자동차, 그리고 피. 사고는 언제쯤 난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추정으로는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입니다. 형사가 답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달리다가 급커브에서 좌측으로 빠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과속 상태였을 거예요. 그럼 지은이는 아직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가 사진을 더 보여줬습니다. 차 안에 흩어진 피, 열린 뒷도어가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 아내분이 차에서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렸다면 어디로 갔어요? 산 주변을 전수 수색 중입니다. 산림청과 함께 드론도 투입했어요.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은 매우 깊습니다. 얼마나? 약 500m 깊이. 그리고 밤중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수색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 지은이가 의식을 잃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낸 게 있습니다. 뭐예요? SUV의 차주입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흰색 SUV의 등록증이 나타났습니다. 차량 소유자 김준영, 주민번호 19XX 년생, 주소 등록되지 않음. 차주가 김준영? 저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그 이름,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그 이름. 맞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김준영을 수사한 결과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경찰청의 수배 자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남자, 50대 중반, 체격이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이 사람이 전과가 있습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조직폭력, 사기, 도용, 마약 소유, 총 12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수배 중이었다는 거예요. 형사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포차 조직 운영 혐의로. 대포차 조직? 그 단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김준영이 조직의 두목이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가 노두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김준영의 신원을 더 깊이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요? 태생 기록입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출생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린 시절 기록에 따르면 1980년에 아버지에 의해 친권이 변경되었습니다. 뭐가 뭔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원래는 다른 가정에 있었다가 당신 아내분의 아버지에 의해 입양되었다가 다시 외할아버지에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정확히는 이 사람이 원래는 한 가정의 맏아들이었고 그 뒤에 여자아이 당신 아내분과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이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갔고 당신 아내분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거죠. 그 순간 제 머리가 멈춰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아내분이 친오빠입니다. 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 조직폭력범, 약물 소유자,
대포차 조직의 두목. 그 사람이 지은이 오빠 아내가 40년을 찾던. 저는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네. 당신 아내분이 4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오빠가 이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전 당신 아내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추정으로는 누군가가 당신 아내분에게 알려줬을 겁니다. 아마 이 김준영 자신이거나 혹은 조직의 다른 누군가가요. 형사가 다시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당신 아내분은 이 조직을 위해 대포차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강압으로요? 아마 처음에는 자발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빠를 도우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압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형사가 장부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한 달 전부터 새로운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마 그 시점부터 상황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저는 그 패턴을 봤습니다. 40년의 그리움, 만남의 기쁨, 그리고 절망. 지은이가 찾았던 오빠는 범죄자였습니다. 그럼 어제 아내가 항구로 간 건? 저는 물었습니다. 아마 이 김준영이 당신 아내분을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도망치려고요. 도망쳐요? 네. 조직이 경찰의 수사를 피해서 도망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내분을 함께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의도적으로? 아마 처음에는 자발적인 제안이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자는 식으로요. 하지만 형사가 CCTV 영상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남자가 지은이의 팔을 잡는 장면. 이 순간을 보면 강제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아내가. 저는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내분이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벌어졌을 겁니다. 형사가 이어 설명했습니다. 차 안에 남은 피, 헐어있는 옷, 모두 그 싸움의 흔적입니다. 그럼 아내가 차에서 도망쳤다는 거네요? 네. 아마 의식을 잃으면서도 산으로 도망쳤을 겁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 와중에 차가 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신 아내분이 핸들을 잡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뭔가 저항하면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식을 잃으면서도 저항했다. 지은이가 살아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수색 중입니다.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산이 깊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형사가 침을 삼켰습니다. 차 안에 남은 피의 양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외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가 약간의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드론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투입했습니다. 밤중에도 생명체를 감지할 수 있으니까요. 새벽 7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항경찰서에서의 전화였습니다. 형사가 받았습니다. 네. 정말요? 형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산에서? 준호님.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생명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근처입니다. 제주도? 네. 아마 차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남부 방향으로 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서 남해로, 제주도로 향한 것 같아요. 그럼 지은이가 제주도에? 현재 제주도 경찰과 산림청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제주도로 내려가야 합니다. 빨리. 제 가슴 속에서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오빠, 그 오빠가 범죄자였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그 오빠를 구하다가 산에 쓰러져 있다는 것. 새벽 8시, 저는 비행기에 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 그 산 위에 어딘가. 지은이, 넌 거기서 뭘 생각하고 있어? 제주도행 비행기네. 형사 이준호는 저를 위해 새로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것들을 시간순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 형사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당신 아내분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친오빠를 찾습니다. 아마 유전자 검사 사이트나 사설 탐정을 통해서였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49세의 지은이 40년 동안 잃어버린 오빠를 찾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을까?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마 매우 기뻤을 겁니다. 처음에는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분이 알게 된 건 오빠가 조직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빚에 쫓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가 빚을 졌다고? 네. 조직에 약 5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당신 아내분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요. 형사가 상황을 연기했습니다. 지은아, 40년 만에 만났는데 첫 만남이 이런 상황이라 미안해. 하지만 지은아,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약해 보였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처음엔 거부했을 겁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혈육의 정이라는 것, 40년을 기다린 오빠라는 것, 그 감정이 지은이 분을 흔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포차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네요. 네. 고가의 외제차를 렌트하고 가짜 고객들에게 넘기는 방식. 가격차는 조직에 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월 5천만 원대, 1년에 6억 원대입니다. 형사가 정리했습니다. 당신 아내분은 자신의 사업을 이용해서 오빠의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겁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씩 갚았다면 1년이면 6억이 넘잖아요. 네. 약 10개월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요? 한 달 전, 형사가 손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조직이 새로운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직접 차를 가져다 달라는 요구입니다. 더 큰 규모의 대포차들을요. 왜 그런 요구를 한 거죠? 아마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현금 거래는 추적이 쉽지만 차를 직접 건네주면 추적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더 큰 규모의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이 당신 아내분을 완전히 자신들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협박입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조직이 당신 아내분에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이미 범죄자야. 우리 손에 잡혀 있어. 이제부터는 우리 말을 듣거나 경찰에 자수하거나 둘 중 하나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지은이의 절박함을 이해했습니다. 새벽 1시, 2시의 전화 통화, 눈물을 흘리는 모습, 점점 어두워지는 표정, 모두 그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분은 결정을 내립니다. 뭐 결정이요? 도망치기. 형사가 말했습니다. 오빠와 조직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하지만 당신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메모 오늘만 끝내자라는 거네요. 네. 오늘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아마 경찰에 자수하거나 아니면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도망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5분 VIP 고객. 아니, 당신의 오빠가 카톡을 합니다. 형사가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내일 뵐 수 있어? 라는 메시지. 아마 당신 아내분은 오빠를 마지막으로 만나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어요? 아마 모든 걸 경찰에 자수하거나 아니면 오빠에게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선언하거나 그런 방식일 겁니다. 형사가 CCTV 영상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항구에서의 장면. 지은이와 남자 오빠가 대화합니다. 이 장면에서 뭐가 오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몸짓으로 봐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가 분석했습니다. 오빠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함께 가자. 조직과 함께 해외로 도망쳐. 라고요. 하지만 당신 아내분은 거부했을 겁니다. 나는 못 간다. 내 인생을 버릴 수 없다고요. 그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49세의 지은이 40년 만에 찾은 오빠. 그 오빠가 범죄자였고 자신도 범죄에 휘말렸고 이제 도망치라고 하는 상황.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리고 오빠는 강압적으로 지은이의 팔을 잡습니다. 형사가 CCTV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팔을 잡습니다. 가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당신 아내분은 저항합니다. 싫어. 나 못 간다. 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에 타면서 싸움이 더 격해집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차 안에는 여러 명이 있었을 겁니다. 조직의 다른 인물들이요. 그들은 당신 아내분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당신 아내분은 계속 저항합니다. 그 와중에 남항을 떠난 지 약 30분 뒤 고속도로로 향합니다. 목적지는 제주도. 아마 해외로 나가기 전 중간 기지일 겁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내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저항하고 울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차 안의 흔적, 흩어진 물건들, 피, 싸움 중에 당신 아내분이 차의 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마 자동차를 강제로 멈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운전자와 당신 아내분 사이에 육체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고가, 네. 그 와중에 차가 급커브를 못 받고 산 아래로 빠집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차 안에는 아마 3명에서 4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중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망칩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차에서 내려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차에서 내려 산으로 들어갑니다. 생존 본능인 것 같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절박한 본능이요. 형사가 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500m의 깊은 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혼자 그 산에서 하룻밤을 버텨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49세의 지은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깊은 산 속에서 밤새 홀로. 그리고 새벽에 들어온 열화상 카메라가 그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당신 아내분은 살아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도에 접근했습니다. 제주도 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거기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 위에 어딘가 의식을 잃은 채로.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은이,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40년을 기다렸던 오빠를 만났고, 범죄에 휘말렸고, 협박을 받았고, 도망을 시도했고, 사고를 당했고, 의식을 잃으면서도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새벽 9시 30분. 제주도 도착? 새벽 9시 30분. 제주도 공항에서 내린 저는 즉시 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 경찰청의 수사본부. 형사 이준호는 이미 제주경찰청의 형사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준호님 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산림청과 함께 수색을 시작했어요.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된 위치가 한라산 오부 능선 근처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모르겠습니다. 산이 깊고 밤을 새운 상태니까. 하지만 생명 신호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오전 11시, 정오.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네. 정말요? 지금 의식이 병원으로 이송했어. 강남성심병원? 알았어. 형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내분을 찾았습니다. 정오 30분. 강남성심병원 응급실. 저는 병원 입구에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사 이준호가 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님 잠깐. 형사가 불렀습니다. 뭐요? 저는 멈췄습니다. 아내분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형사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심각한 외상.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은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좌측 팔은 완전히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찰과상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외상성 뇌손상 우려로 약 2개월간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뇌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계속했습니다. 좌측 팔골절, 늑골 골절 3개, 다양한 찰과상과 타박상. 회복에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의식은 계속 깨어 있을까요? 네. 현재 진정제를 투여 중이지만 깨어난 상태입니다. 고통이 심할 텐데 차라리 진정제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심리적 외상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PTSD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축축한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은이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 하지만 분명히 나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그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미안해.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고 싶었는데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내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뭐가 미안한 거야?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한마디씩 힘겨운 목소리로. 내일로 당신까지. 저는 지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붕대를 건드리지 않게. 미안하지 마라. 넌 뭔가 미안할 게 없어. 저는 지은이의 머리 위에서 울었습니다.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난 약했어. 지은이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를 못 버렸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지은이의 모든 것을 40년을 기다린 오빠, 그 오빠가 범죄자였다는 절망, 범죄에 휘말린 자신, 협박과 위협, 그리고 마지막 저항,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오빠는? 저는 물었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아, 함께 수색된 다른 인물들,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고 후 도망친 것 같습니다. 2주 뒤, 지은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의식은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오빠의 정체, 대포차 조직의 규모, 그리고 박준열의 추적. 지은이는 모든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를 찾아야 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응. 그 사람은 내 오빠야. 범죄자이든 뭐든 내 오빠야.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다면, 오빠를 더 빨리 도와줬다면 이 모든 게 없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또 울었습니다. 넌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개월 뒤 지은이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함께. 고마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날 믿어줘서.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너무 많은 거를 숨겼는데 넌 날 믿어줬어. 당연하지. 넌 내 아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오빠를, 나를,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치료에만 집중해. 몸을 낫게 해. 그리고 저는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오빠도 찾자. 함께. 경찰과 함께. 3개월 뒤 지은이는 거의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왼팔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PTSD 치료, 악몽들로부터의 회복,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었습니다. 김준영에 대해, 대포차 조직에 대해 아직 잡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퇴원 날, 지은이와 저는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제주도의 따뜻한 햇빛,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응.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병원에서 출발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집. 응. 우리 집이야.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현재 지은이는 회복 중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거의 다 낫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여전히 김준영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 아직 찾지 못한 오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은이와 저는 이제 함께입니다.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비밀도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